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대한민국 노동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 하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이 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한국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원청 기업 본사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속노조 발표에 따르면 147개 기업에서 일하는 약 1만 명의 노동자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화오션, 포스코 등 16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집계로는 같은 날 전국적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 약 8만 명 규모의 교섭 요구가 접수됐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핵심인 원청 마이너스 하청 시스템에 처음으로 법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말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임금과 처우는 절반인가? 실제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책임도 져야 한다. 반면 기업들은 강하게 우려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수천 개 하청 노조와 모두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 경영 의사결정이 마비될 수 있다. 실제로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폭증하고 투자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이 법이 한국 노동시장에 존재해온 원청 마이너스 하청 격차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변화는 정말 노동정의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흔들 위험한 실험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팩트와 구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란봉투법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구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노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현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제조업 구조, 노사관계, 그리고 투자 환경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 이슈를 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노란봉투법은 공식 법률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9월 공포된 뒤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도대체 무엇을 바꾼 걸까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노동법에서는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는 상대가 명확했습니다. 바로 자신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 즉 고용주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실제로 일하는 곳은 현대차 공장이지만 근로계약서는 하청업체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그 노동자는 현대차와는 교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현대차가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실제 결정은 원청이 하는데 우리는 하청 사장과만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 구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진 경우 그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청 노동자가 실제 결정권을 가진 원청 기업과도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졌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 노동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복지 이런 직접적인 근로조건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도 일정 부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 사업 이전, 인력 감축, 일부 경영 정책 이런 사안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준다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영 의사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노조의 교섭 범위가 넓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파업 손해배상 구조가 바뀌었다. 세 번째 변화는 손해배상 책임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파업 이후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손배폭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구조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개별 노동자의 책임 정도, 쟁의 행위의 경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배상액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이 파업 손해배상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법원이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이나 온라인에서 종종 오해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기업이 노동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교섭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것을 공정한 책임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단순히 노동자 권리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핵심인 원청-하청 관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청 노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원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산업 현장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법이 시행되면 당장 산업 현장이 멈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2026년 3월 10일 산업 현장에서는 세 가지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청 노조의 대규모 교섭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 전국적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 407개 하청 노동조합, 약 8만 명 규모의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금속노조는 147개 기업에서 일하는 약 1만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하나오션 등 16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산업 구조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노조들은 실제 첫 사례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 원청 기업들의 전략적 관망. 흥미로운 것은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대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조용합니다. 즉각적인 강경 대응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인 교섭도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 입장에서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노란봉투법 적용 첫 번째 교섭 사례가 되는 순간 그 결정은 산업 전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교섭을 시작한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저 회사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라는 요구가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대기업들은 상황을 관망하고 법 해석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서로 첫 번째 총을 쏘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세 번째 움직임, 정부의 개입 준비. 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라는 기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법 전문가, 노사관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정부 해석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가? 이 교섭 요구는 적법한가? 이 사안은 교섭 대상이 되는가? 같은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판단은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조나 기업이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노동위원회 행정소송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법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이 크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이제 시작 단계.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노조는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원청과 직접 교섭하겠다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란봉투법을 노동자 vs 기업 구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 즉 노노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청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갈등은 앞으로 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만들어낸 가장 복잡한 갈등 구조, 바로 원청 노조 vs 하청 노조 문제를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건 노동자와 기업의 싸움 아닌가?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와 노동자의 갈등, 즉 노노 갈등입니다. 특히 이 갈등은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같은 대형 제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노노 갈등이 생기는 걸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산업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협력사가 필요합니다. 부품을 만드는 기업, 조립을 하는 기업,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 시설을 관리하는 기업, 이렇게 수백 개의 협력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원청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노동 연구 자료들을 보면 대기업 원청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차 협력사 노동자는 약 60% 수준, 2차 협력사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격차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데 왜 우리는 절반의 임금을 받는가? 이 질문은 노란봉투법 논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에는 총 인건비 예산이 존재합니다. 만약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입니다. 기업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청 정규직 임금 협상,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투자 비용, 이 모든 것이 같은 재무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부 원청 노조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노노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갈등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갈등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충돌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합니다. 하청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합니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이 두 집단이 같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의 요구가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갈등의 핵심이 됩니다. 산업 현장의 또 다른 변수,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협력사 기업들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원합니다. 하지만 협력사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협력사는 원청으로부터 납품 단가를 받고 사업을 운영합니다. 만약 임금이 올라가면 그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을 올리고 싶어도 납품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쉽지 않다. 반면 원청은 그 노동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노란봉투법은 책임의 방향을 원청 쪽으로 일부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노사 갈등이 아니라 원청 기업, 협력사, 정규직 노조, 하청 노조, 이 네 개의 이해관계가 얽힌 매우 복잡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일까요? 아니면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법의 영향은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의 협력 관계가 더 공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인가입니다. 노란봉투법 이후 대한민국 산업구조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이후 대한민국 산업구조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노동경제학자와 산업 전문가들은 대체로 3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원청 하청 관계가 개선되는 연착륙.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낙관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을 키우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원청과 하청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 기업이 생산 계획, 작업 방식, 공정 운영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법적으로는 우리는 사용자 아니다 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은 일부 영역에서 직접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 근무 환경, 기본적인 처우 같은 부분에 대해 원청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원청과 하청의 갈등이 줄어들고 산업 현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숙련 노동력이 유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노동경제학자들은 이런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한국 산업 구조가 공정한 공급망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노조가 협상 가능한 요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업이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노란봉투법은 갈등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소송과 갈등이 계속되는 장기 혼란.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노조는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다 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우리는 단순한 계약 관계일 뿐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이 갈등은 결국 노동위원회, 행정해석, 법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법 관련 소송은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즉 한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은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노조는 추가적인 교섭 요구를 이어가고 갈등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즉각적인 산업 변화보다는 장기간의 법적 충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충격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대규모 파업, 지속적인 생산 차질, 장기간의 노사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기업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자동화를 확대하거나 아웃소싱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 환경을 결정할 때 다음 3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노동시장 안정성, 규제 환경, 생산 예측 가능성. 만약 한국 산업 현장이 지속적인 갈등 상태에 들어간다면 기업들은 다른 국가로 생산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현실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의 실제 영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산업구조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업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 사회는 이제 막 찾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노동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일자리,
투자,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주목합니다. 바로 일자리, 투자, 산업 경쟁력입니다. 첫 번째 영향, 일자리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노동시장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안전 환경, 노동 조건, 처우 같은 부분을 개선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숙련 노동력이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이 비용 부담을 느끼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자동화를 확대하거나 해외 생산을 늘리거나 외주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하청 노동시장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노란봉투법 논쟁에서 가장 큰 논쟁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영향, 투자 환경. 두 번째 영향은 투자 환경입니다.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기업은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노동시장 갈등이 얼마나 있는지, 생산이 안정적인지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일부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수백 개 협력사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면 투자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 환경이 안정되고 노사 관계가 개선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투자 환경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문제 역시 결론이 이미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영향, 산업 경쟁력. 세 번째 영향은 산업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같은 산업은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생산 차질이 반복된다면 수출 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 환경이 개선되면 한국 산업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생산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ESG 기준, 즉 노동 환경, 인권, 지속 가능성 같은 요소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한국 산업이 노동 인권 선진국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아니라 이 법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입니다. 지금 한국 산업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핵심인 원청 하청 시스템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변화가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지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지 지금은 아직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순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왜 논쟁이 되는지,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과연 어떤 법일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요한 법일까요? 아니면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한 법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결과는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래된 문제, 노란봉투법이 등장한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원청 하청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 제조업은 대기업 중심의 원청 기업과 수많은 협력사가 연결된 구조로 성장해왔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면서도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 격차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업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답을 제시한 법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실도 존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분명한 고민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은 생산 비용, 투자 환경, 공급망 안정성 같은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노동 규제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노사 갈등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기업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생산
생산 확대, 자동화 투자, 공급망 재편 같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의 핵심은 노동자와 기업 중 누가 옳은가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어떤 균형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것인가? 이 질문은 노란봉투법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 구조 전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작 단계입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막 시행된 단계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교섭이 이루어질지, 어떤 판례가 만들어질지, 어떤 협력 모델이 등장할지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법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법이 될까요? 아니면 노사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법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기업 경영자라면, 노동자라면, 정책 결정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에필로그, 대한민국 경제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항상 새로운 균형을 찾아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역시 단순한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갈등으로 끝날지 새로운 협력 모델로 이어질지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필요한 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을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